네, 우리 일부에서는 고향 출신 민주당의 김경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김경만 의원은 고향이 광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로 민주당 의원이 되셨고, 네, 네. 그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 31년 했죠. 그리고 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21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법안 많이 지금 발의를 하시고 그래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에서 예. 정말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아서 중소기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원자재가 급등하니까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고도 대기업에 납품할 때 그걸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그래요. 중소기업계 14년 수건 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러한 법을 발의해서 많은 중소기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보시기에 지금 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 산업이 육성한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정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해야 우리 대기업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육성해 왔는데 근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소부장 특례 보증 예산을 줄이고 또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또 여러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라든지 모태펀드 예산, 모태펀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이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통로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으로 봐서는 의욕이 많이 다운돼 있죠. 우리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난번에 일본이 규제 중에 하나로 이제 소부장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히려 그게 우리로서는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와 또 업계가 같이 혼연일치가 돼서 예. 우리가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추자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 해서 노력한 결과 한 35% 정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낮춰왔어요. 예. 그것은 거꾸로 국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히려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수출이 감소되는 거꾸로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된 거예요. 일본이 긴장할 정도로 우리가 자생력을 갖췄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물론 세계 품목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도 취하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한 그 보증 특례 예산 등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또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1.0 시대, 2.0 시대, 지금은 3.0 시대로서 글로벌로 나아가자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화이트리스트 이 부분도 일본이 해제하면 좋은데 우리 기업들로 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해볼 만하다. 예. 그래서 반도체 용인에 우리가 소부장 특례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내 기업들 150여 개 정도 입주를 시켜서 정말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은 우리 기업들의 그 여러 가지 대응력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한일 정상 끝내고 와가지고 강요회의에서 그러한 소부장 특례단지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건 거꾸로 우리 기업들한테 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0억 이상 들여가지고 만들 특례단지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시켜가지고 그들한테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세금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그네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우리의 삼성전자나 SK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역차별을 받는 거죠. 우리 단지에 우리가 소부장 특례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만든 단지에 물론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네들 기업은
저기 강주나 남도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예. 활동한다 우리 기업들이 대거 환영하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소부장 특례단지를 만들고 이러면서도 과연 우리 기업들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철학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발언이었죠.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해도 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런 파도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접근을 보면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강제동원 3자 배정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에 복귀하겠다. 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일본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서는 대답이 없고 거꾸로 뭐 저기 역사 왜곡 문제,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그 다음에 그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것이 숙제로 돌아왔잖아요. 또 지금에 와서 우리 산업부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화이트리스트 그 복귀 문제를 우리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시 개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WTO 제소 철회했을 때 일본이 선제적으로 자기들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선제적으로 신중한 판단, 강요의 결정을 통해서 이런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산업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복귀해 준 것 자체도 우리는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일본 측 반응을 보면서 정말 이거 한일 간의 애교 관계라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도 그만큼 주고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미국 가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100년 전 역사로 인해서 무조건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경만 의원께서는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 전공하셨죠? 네. 영어 원문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영어 업무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원문이 있는데 한번 쭉 한번 봐보십시오. 영어 잘하시니까 뭐 금방 보죠. 여기 한번. 네. 그게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인터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인터뷰하시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영어 번역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말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대통령실이 그냥 쫙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것은 지난번에 유엔에서 뭐 날리면 이런 사건이 있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하실 때나 또는 발언하실 때 한국말로 발언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한국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영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이럽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사람끼리 언더스탠 하는데 그 부분을 제3자가 통역해주고 그 저희를 문맥을 해석해주고 아니 대통령 말씀하실 때마다 주변에서 번역해주고 주변에서 통역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오딩 자체 그대로 우리 한국말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제 36년 동안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1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도 된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역사를 가리키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미래를 내다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상기하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세종대왕을 배웁니까? 그분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훈민정음을 사랑했던 마음을 배우고 우리 리더들이 그러한 것을 되새겨서 우리가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런 정치를 펼쳐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러신 분이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셔야 되는데 야 저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이신가? 아니면 일본을 대표하는 리더이신가? 헷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인가? 영업사원 1호인가? 아니면 외국의 영업사원 1호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발언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무슨 전후 맥락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광주 가끔 가십니까?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광주에 다녀왔는데 플래카드에 이런 게 붙었더라고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월급 받아라. 네. 그런 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실망감 이게 굉장히 크다 이거죠. 어느 날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한때는 대한민국 선진국이었다. 이런 국민들의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한일 관계는 우리가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머리 숙이고 이렇게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부심이 아니더라도 자존감은 갖게끔 해줘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인식이 기본적으로 천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검사만 하느라고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이끌고 가르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 중에 오므라이스의 추억이 있듯이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 이 부분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각인된 일본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의 성인의 인식에서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 OX, 선과 악 이런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는 이런 단순한 측면도 있으시겠지만은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이렇게 배웠던 이런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오히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한 측면만 지나치게 이렇게 부각하지 않는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교와 관련해서 일본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또 대만 관련 발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러시아, 중국 반발을 막 이렇게 사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외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파병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수물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합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러시아의 반발,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는 그야말로 핵 대국이고 지금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 풀 때도 러시아, 중국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뭔가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좀 못하게 법을 만든다든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조금 이제 저런 식의 인터뷰라든지 러시아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리라고는 저희도 예측 불허였습니다만은 좀 늦었지만은 어쨌든 세계 평화 또 한반도 평화를 천명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인데 교정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또 우회를 통해서 무기를 지원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동안 불개의 원칙을 천명해 왔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 국가, 분쟁 국가의 무기의 직접적인 지원 이 부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찬성을 한 상태고요. 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네, 인터뷰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의 잘못을 국회라도 나서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빠른 패스트트랙을 취하더라도
그 법안 이 발의를 통해서 그 이제 근본 만약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 포함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국회라든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부분은 미국 정부라든지 의회에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국회의 반응, 이러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라는 이런 부분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자위에. 네. 외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국내 정치 좀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는데 이제 한미 동맹을 더욱 친밀하게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뭐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 이야기 언급하기 전에 지난 19일 날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 한미 간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법 관련해서 우려는 많이 했는데 우리 기업들의 왜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뭐 핵심 어젠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좀 나이브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더군다나 경제수석, 경제사령탑이 저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분야는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60 내지 70%의 그 수출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핵심 어젠다로 삼아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는 반도체법이나 IRA법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세심하게 해가지고 이걸 핵심 어젠다로 올려서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관철해야 되겠다. 이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취해야 될 스탠스거든요. 자, 반도체법만 보더라도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자국 우리 삼성전자나 SK 이런 쪽 핵심 기밀 사항들을 미국 정부에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핵심 기밀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중국과 같은 이러한 미국으로부터의 우려 국가 이런 국가에는 10년 동안 핵심 장비라든지 시설을 5% 이상 업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조 이상을 중국의 시향 공장에 투자했고 거기서 랜드 플래시 만드는 것들이 세계 시장의 한 10%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SK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앞으로 5% 이상 생산 장비 투자를 못 하게 되면은 장비들 고철 덩어리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데가 삼성전자나 SK나 예.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이런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서도 알고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1년 동안은 생산 장비란 이런 부분 5% 이상 투자해도 된다. 근데 그게 금년 9월 말에 끝나요. 그럼 이거 특히나 중국의 삼성전자나 SK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볼트너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직결된 이런 품목들이 비메모리 분야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설명을 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이쪽에 제외를 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쪽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것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시지만 이제 광주 출신이시니까 네. 호남 정치에 관심이 좀 네. 많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전주을 재선거도 그렇고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뻔한 승부라서만일까? 뭔가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온몸을 다해서 180석을 몰아줬는데 민주당의 여러 가지 하는 행태라든지 민생에 대한 접근도 이런 부분이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 사법적 리스크에다 최근에는 이제 돈봉투 사건까지 해서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더라도 과거에 예를 들어 뭐 7, 80%, 60% 이상을 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이고 또 지지하지 않는 지지를 모르겠다 무당층도 한 24, 5% 되는 뭐 것 같더라고요. 30%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여당에 대한 실망감, 뭐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만큼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정말 민주당의 뼈를 깎는 이렇게 고강도 좀 새신책 또 이 강주 민심이라든지 이쪽 아래쪽 민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정말 민주당의 공고한 지지 지역 여기서부터 흔들릴 수가 있다. 예.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아주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고 지지율이 낮은데도 그 지지율을 민주당이 고스란히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저희 당에서 마침 저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에 있고 차기 원내대표의 1번 과제가 돈봉투 문제에 대한 처리와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사업적 리스크가 검찰공화국의 어떤 의도된 그거라고 우리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자꾸 계속되면서 국민들한테 주는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도 은연중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진보라는 민주당이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클린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구태의 과거의 간행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해소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연하면서 계속 실망감을 좀 지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도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 혁신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좀 신뢰감을 주는 이런 새신책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정훈 의원이 그랬는가요? 저 민주당 의원이 169명입니까? 네네. 169명 모두가 고백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고백도 필요하고 자기 반성도 필요하고 자기 쇄신도 필요하죠.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주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셀프 고백하고 셀프 회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감 이런 부분에 또 자체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신정훈 의원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직접 연루는 안 됐더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돈 봉투를 딱 거절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만약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그런 당사자가 됐을 때 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참 이제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우리가 햄릿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가정 자체가 이제 하지만 참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저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 깊은 인식이 없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반성하지. 지금도 뭐 기름값이고 10대고 뭐 이런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인식에 대한 변화가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관할하는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의원 숫자가 가지고 있는 비중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 1분 남았는데요. 아, 끝으로 네. 5.18이 이제 다가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5.18과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런 망언들이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5.18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과 보수 의원들이 5.18 기념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 사죄하고 또 5.18 정신을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만은 선거가 끝나거나 뭐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도 5.18 민주화 정신의 계승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헌법 전문에 넣죠. 5.18 정신을.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경만 의원 만나봤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